반갑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어떻게 좀 많이들 공부하고 계신지요? 좀 지루해졌죠? 이제 좀 공부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검정고시를 패스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 신소재와 광물자원입니다. 신소재라는 건 결과적으로 새로운 소재를 만든다는 거죠. 맨 처음 나온 것이 초전도체입니다. 전도가 뭐라고 했죠? 전도체? 전기가 잘 통하는 겁니다. 초자가 붙었어요. 울트라죠. 초자가 붙는 건 너무너무 잘 통한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온도 이하가 되면 내부 저항이 0이 됩니다. 저항이 없으니까 전류가 잘 흘러요. 이런 물질을 초전도차라고 합니다. 초전도. 그래서 일본에 임계 온도보다 낮으면, 임계라는 건 뭐냐면 저항이 0이 되는 온도예요. 그 온도보다 낮으면은 저항이 0이 돼가지고 전류가 잘 흐른다는 겁니다. 예, 그런 현상을 우리가 뭐냐면은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 마이스너입니다. 마이너스 아니에요. 마이스너.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체가 되면은 주변의 자기장을 밀어냅니다. 마치 반자성체처럼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밀어내가지고 저 주변에 있는 전기장을 밀어낸다. 그 얘기는 초전도체 내부 전기장이 0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반자성체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자기부상열차입니다. 자기부상열차. 이런 데 이용돼요. 옆에 있는 그림,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뭐냐면 액체질소. 액체질소라 그러면 마이너스 대략 200도 이하입니다. 200도 정도예요. 그 정도 온도에서 이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켜서 위에 붕 뜹니다. 옛날에 한번 뭐 스펀지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사람이 붕 뜬 상태에 그대로 존재해가지고 회전시키면 회전까지도 보여줬어요. 어쨌든 간에 초전도 현상이라는 거는 내부 저항이 0, 이 생각하시면 되고, 임계온도 이하, 어떤 온도 이하가 되면은 내부 저항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사용되느냐? 자기 부상 열차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고분자 화합물이다. 고분자라는 거는 분자량이 많은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아미노산이 많이 뭉쳐서 뭐가 된다요? 단백질이 되죠. 포도당이 많이 뭉쳐가지고 탄수화물이 됩니다. 큰 덩어리 분자가 고분자예요. 큰 덩어리 분자. 그래서 고분자 단위체가 합쳐지는 걸 중합이라 그래요. 중합돼가지고 중합체 고분자를 만드는 겁니다. 합쳐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축합하고 하나는 첨가입니다. 축합은 말씀드렸죠. 축합은 우리 앞에서 찾아보십시오. 단백질 합성. 단백질 합성 부분에서 제가 축합 반응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서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끝에만 좀 보여드릴게요. 끝에만. 뭔지 모르지만 여기가 이제 COOH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NH2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빠지면서 물이 되면서 합쳐졌죠. 다 안 그리겠습니다. 이거 안 보신 부분은 앞강을 보세요. 앞에 고분자 화합물 단백질 합성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십시오. 어쨌든 뭔가 빠져나오면서 합쳐지는 걸 축합이라 그래요. 축합. 그래서 축합 반응부터 보면 물 분자죠. 탈수 축합입니다. 물 분자는 물분자가 빠지면서 합쳐지는 거. 그러니까 쉽게 거기 그림 나왔어요. 그 양쪽에 물건을 두고 가는데 누군가 저한테 악수를 해요. 그럼 한쪽 손을 놔야죠. 놓고 악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합되어 있는 것 중에 일부분이 빠져나가면서 합쳐지는 거. 이런 거 갖다 우리는 축합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첨가 반응은 뭐냐면요. 간단히 이제 팔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누군가 나한테 악수하거나 손에 손잡고 하자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죠. 그러면서 같이 잡죠. 그럼 내 몸에서 빠지는 게 없죠. 빠지는 거 없이 합쳐지는 거 갖다가 첨가중합이라고 해요. 첨가중합은 이제 2중이나 3중 결합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2중이나 3중 결합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까지 모르셔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탄소 2중 혹은 3중도 들어가요. 하나가 끊어지면서 다른 놈과 결합되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첨가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첨가중합은 폴리에틸렌, PVC 이런 게 붙죠.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고, 축합중합은 나이론, 페놀수지, 폴리에스터였는데 나이론은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이론은 뭐냐면 처음에 나이론을 만들 때 이런 축합중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뭐예요?
여성들 스타킹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는 천연 고분자하고 세 번째 합성 고분자가 있는데, 천연이라는 건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적이나 혹은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게 천연이에요. 천연은 다 대부분이 축합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 그 다음에 녹말, 그 다음에 그 지질, 지방 다 뭐냐면은 축합중합인데, 유일하게 하나가 첨가가 있습니다. 그게 고무입니다. 고무는 첨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합성고분자라고 할게요. 합성고분자. 합성고분자에서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폴리자가 붙으면은 첨가입니다. 폴리자가 붙으면 첨가인데, 유일하게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폴리에스터. 폴리에스테르라고 옛날에 했죠. 우리 이제 그 옷 같은 거예요. 옷감이에요. 그런 거는 뭐 그거 하나만 축합이고, 폴리가 붙으면 다 첨가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첨가다. 그러니까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타이렌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외워야 될까요?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는 여러 번 안 나오니까, 그냥 이런 게 있네 라는 정도만 눈으로 봐두세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거, 자, 합성수지 플라스틱이 나왔죠. 폴리에틸렌 가볍고 유연하다, 뭐 과자 봉지입니다. 장난감 이런 데 사용하고, 폴리염화비닐 강도 크고 유연하다, PVC입니다. PVC 이런 거 창틀. 폴리스타이렌 이 보온 효과, 그래서 일회용 용기 이렇게 하나 두시고요. 페놀 수지 나왔죠. 전기 소켓 이런 거, 열과 전기 절연체, 얘는 이제 축합이죠. 그러니까 폴리자가 붙으면 첨가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냥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76페이지에 합성 섬유가 하는데, 나일론, 폴리에스터, 네오프렌, 고무 나왔죠. 고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합성이든 천연이든 고무는 다 첨가 반응입니다. 그리고 나일론, 폴리에스터 얘 두 개를 조금 조심해야 돼요. 얘네 두 개가 바로 뭐냐면 축합이에요. 축합. 폴리에스터는 유일하게 하나가 폴리자가 붙는다고 했죠. 근데 과연 낼까요? 여러분 같이 배우시는 과정, 검정고시 과정에는 이 문제 안 냅니다. 이 문제 안 나오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굳이 문제가 난다면 폴리자가 붙으면 첨가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 정도만. 자, 나일론은 그 스타킹 같은 거고요. 폴리에스터는 옷감입니다. 와이셔츠 이런 거, 필름 이런 거고요. 네오프렌 고무가 있는데 타이어 이런 거 사용된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새로운 고분자가 있어요. 새로운 고분자는 뭐냐면 조금 강화시킨 겁니다. 좀 더 강화시킨 걸 새로운 고분자. 케블라가 있죠. 방탄복 같은 겁니다. 방화복. 그 다음에 전도성, 반도체성 플라스틱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인데 전기 통하게 하는 거, 가볍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전도성 섬유, 온도가 곳에서 저절로 조절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도성 섬유 이런 걸 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고분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어쨌든 간에 고분자는 합쳐진 거다. 그리고 저는 굳이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첨가하고 축합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축합은 뭔가 빠지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물 같은 게 빠진 건 빠지면서 결합되는 거. 그 다음에 첨가는 뭐라고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끊어지면서 빠지는 거 없이 고분자 만드는 거. 이 정도까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첨단 나노 복합 소재. 나노라는 건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분자 물질의 그 나노 물질을 조금만 입히는 거예요. 조금만 입혀도 새로운 성질을 나타나게 하는 게 바로 첨단 나노 복합체입니다. 자, 특징이 바로 뭐냐면은, 같은 원소인데 불구하고 나노 코팅 처리를 했더니 좀 더 강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충격, 강도, 내구성 이런 것들이 우수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노 입자 나왔죠. 표면적이 넓어 적은 양입니다. 적은 양으로 우수한 성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동차, 항공기 등에 많이 사용된다. 나노 입자 크기는 1에서 100 나노미터일 때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현상을 이용한다. 요즘은 나노공학이라는 게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특징은 그래요. 특징은 그거고요. 종류를 보시면요, 나와 있는 이 세 개 전도성이 있습니다. 전기 통하는 겁니다. 요 세 개 정도 좀 눈으로 봐두세요. 탄소 나노튜브, 그 뭐냐면 쉽게 말해서 흑연은요, 연필심은 육각구조예요. 육각구조고, 이렇게 육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한쪽이 남아서 전기가 통합니다. 죄다 지금 육각형, 오각형 구조로 나오죠. 자, 탄소 나노튜브는 뭐냐면은 그래핀, 플루렌 셋 다 공통적인 거, 바로 탄소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탄소.
탄소가 뭉쳐서 된 것 중에 그러니까 강도가 10, 굳기 10짜리가 다이아몬드 금강석입니다. 그만큼 단단해요. 철보다 단단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거기 나온 탄소 나노튜브는 실제로 철의 강도보다 약 400배 이상 낼 수 있습니다. 400배 이상. 반도체, 센서, 초강력 섬유 등에 이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핀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화면 있죠. 화면 이렇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같은 게 거기 많이 이용되는 게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거기 센서, 메모리, 영상 표현 장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핀은 한 겹의 얇은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플러레는 마치 축구공처럼 생겼습니다. 탄소 60개가 뭉친 건데 그 안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다가 신약 같은 거, 암 치료제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뭐 암세포 있는데 가가지고 그 약 효과를 내게 하는 것. 이런 데 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냐면 마이크로 로봇 같은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여러분이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럼 이 파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꼽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현상, 마이스너 효과, 전기 저항이 0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첨가와 축합을 구분하는 거.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번. 고분자 화합물이 만들 때 탄소 이중결합 중 한 개가 끊어진다. 그럼 첨가입니다. 첨가중합. 천연고분자를 두 가지 이상 쓰시죠. 뭐 녹말, 단백질, 천연고무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얇은 판 형태로 구부리거나 터치스크린은 그래핀입니다. 그래핀. 같은 원소로 구성된 금속보다 내충격, 강도, 내구성이 우수한 거는 바로 첨단 나노 복합 소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광물 자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177페이지인데요. 광물 자원도 나오는 건 뻔합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금속과 비금속 구분하는 것만 나왔어요. 나머지 광상, 뭐 탐사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 파트도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거 찝어주는 거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광물이 있습니다. 광물이라는 건 자연 상태에서 석출, 캐낼 수 있는 고체 덩어리입니다. 고체 덩어리가 고체 화합물, 그리고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다겠죠? 이게 바로 광물이에요.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광물에서 이 고체가 아닌 액체인데 광물로 인정받는 게 수은과 석유입니다. 수은과 석유는 광물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문제에서는 이런 게 자주 나오지만 여러분이 배우시는 이 검정고시에서는 굳이 수은하고 석유는 나올 수가 있어요. 석유는 광물 취급한다. 이 정도는 알아두시면 합니다. 자, 그리고 광물은 결정이고 고체 화합물이다. 자, 광물은 암석을 구성하는 기본 알갱이 규산염 광물. 규산염 광물이 뭐예요? 돌덩이 흙이에요. 돌덩이 흙. 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석영, 사장석, 정장석. 흑은모, 휘석, 각섬석, 말로는 각섬석 하면서 그 다음 걸 썼네요. 감남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광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못 외우죠. 이런 거 외우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광물은 그냥 여러분이 두 개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얘네들 있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석영하고 장석이라고 그러는데 석영장석은 주로 뭐냐면 밝은색 계통이고 산소 규소가 많습니다. 산소 규소가 많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얘네들은 어둡거든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두운 광물은 뭐가 많냐면 철과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철과 마그네슘. 굳이 광물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뺐거든요. 교재에서. 이것까지는 안 나오니까. 근데 요런 게 광물, 어떤 광물이라고요? 거기 규산용 광물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대표적인 밝은색인데요. 어쨌든 간에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조항 광물이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규산용 광물. 그래서 산소와 규소 있는 거. 비규산용 광물이 있습니다. 비규산용 광물이 뭐냐면요. 쉽게 말하죠. 금속이 좀 포함된 거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규산용 광물은 산소와 규소가 많이 포함된 거. 비규산용 광물은 산소 규소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금속이 많이 포함된 거, 혹은 산소 규소보다 다른 게 많이 포함된 거, 이거예요. 금속이 많이 포함된 겁니다. 원소 광물은 금구리고요. 산화 광물은 산소가 달라붙은 건데 자철석, 적철석, 철입니다. 탄산용 광물은 탄산 이온이 있는 거예요. 방해석, 마그네사이트 이런 걸 줄 수가 있고, 황화 광물 나왔죠. 황자가 붙으면 됩니다. 황철석, 황동석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정도만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광물은 결정이고 고체 화물인데 석유는 예외. 이거랑 규산용 광물과 비규산용 광물. 규산용 광물은 산소, 수소가 풍부하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광물 자원. 자원이라는 건 인간이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우리는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으로는 금속, 비금속 자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금속, 비금속 광물 나왔죠? 이것만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금속은 금속을 포함하는 거, 금은 적철석, 황동석 같은 게 있고요. 비금속은 금속과 석탄석유를 제외한 겁니다. 금속과 석탄석유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석영, 흑연, 방해석 이런 거예요. 흑연 같은 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가지고 뭐 연필심에도 사용하지만 연탄 이런 데도 많이 사용하죠. 석탄 이런 것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광석이 있습니다. 광석이라는 건 뭐냐면 광물이 가장 작거든요. 그걸 많이 포함한 돌덩어리, 이게 광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익이 되고 유용한 광물이 많이 포함된 암석덩어리, 철광석, 보호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주원료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도시광산업이 있는데, 광산 그러면 흔히 우리가 산에서 굴을 파고 다이너마이트로 터뜨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폐광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 돌덩이들이 다 폐광석을 치우고 난 다음에 뭐 금맥을 찾든지 아니면은 철광석을 찾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광산은, 자연적인 광산은 돌 폐광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대신에 도시광산업은 뭐예요?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은 스마트폰, 핸드폰 기판을 가져다가 금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게 도시광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들에서 다시 새롭게 우리가 재활용해서 얻는 것. 이 도시광산. 그럼 도시광산업의 장점이 뭐냐면요. 폐광석 같은 그런 쓰레기들이 많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광석이 적게 발생한다 이거죠. 도시의 폐전자제품 중에서 광물을 재추출, 기판의 금 이런 것들을 얻는 게 도시광산업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상의 생성. 그러면 도대체 광상이 어떻게 생기냐 이거죠. 광상. 자연 상태에서 유용한 광물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 같다가 광상이라 그래요. 광상. 그럼 광상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판의 경계에서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대륙판하고 해양판이 있어요. 대륙판, 해양판, 판의 경계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죄송합니다. 세계지도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다 그렸네요.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련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 호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는 근데 태평양판이라 그래요. 태평양판. 그 다음에 요 지역까지가 유라시아판이라 그래요. 유라시아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미판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졌어요. 12개 이상인데요. 여러 개의 조각들이 움직임에도 부딪히거나 벌어집니다.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이거 기억하시겠죠? 해구하고 해령 기억나시죠? 해구, 해령. 자, 해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땅이 이렇게 확장돼서 멀어지는 지역이죠. 해구는요, 두 땅이 부딪히면서 소멸되는 곳이라겠죠. 그러니까 해구, 해령. 이게 바로 판의 경계입니다. 이런 판의 경계 부분에서 바로 뭐가 많이 발달하면 광상이 많이 발달해요. 광상이. 자연적인 충돌,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광상이 많이 발달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화성활동, 화성은 쉽게 말해서 화산 폭발 마그마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지각변동, 지진 같은 거죠. 지진 같은 게 심하게 일어나는 곳. 그 다음에 변성작용이라는 것은 그 고온 고압에 의해서 성질이 변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자주 일어나는 판의 경계 부분에 광상이 많구나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판의 경계 부분이니까 이런데 고르게 분포하는 게 아니라 요런데 굉장히 밀집돼 있죠. 밀집. 특히 북한이 우라늄 매장량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된다면은 우라늄 자원 많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석탄, 무연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자, 이런 식으로 북한에 있는 광물 또 희토류라 가지고 희귀 금속 광물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 곳에 분산돼 가지고 이런 곳에 분산돼서 고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판의 경계 부분에 밀집돼 있다. 그래서 석유도 지금 중동 그쪽이 많죠. 우리나라는 지금 바레만 쪽에 좀 나옵니다만 그쪽은 좀 중국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에서 석유를 캐고 있고요. 자, 어쨌든 간에 특정 지역에 많이 밀집돼 있다. 어디에 밀집돼 있다? 판의 경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상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화성 광상이 있는데 마그마가 식어서 되는 거예요. 마그마가 식어서 된다. 퇴적 광상은 쌓여서 되는 겁니다. 쌓여서. 풍화 침식. 그러니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돌이 흙으로 변하면서 쌓이고 강물이나 바닷물에 흘러가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강물이나 바닷물에 흘러가면서 밑으로 내려가서 쌓여가지고 이런 퇴적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광상이 퇴적광상입니다. 퇴적광상은 거기 사금 보이죠? 금강이 제가 알기로 이제 옛날에 사금이 많아서 금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신라 시대에도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사금 채취하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사금, 보호구 사이트, 암염, 망간진 단계 이런 게 퇴적광상이 많다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은 광상의 종류만 좀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변성광상은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성됐다. 이것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뭐 성령, 활성, 흑연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화성광상이 종류가 많죠. 정마그마, 그 다음에 페그마타이트, 기성광상, 열수광상. 어휴,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그래 가장 중요한 건요. 화성, 퇴적, 변성광상의 뜻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성은 마그마, 퇴적은 쌓여서 퇴적돼서, 변성은 열과 압력, 고온, 고압 때문에 생기고 판의 경계에 많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잠깐 볼게요. 내용 나와 있으니까. 정마그마 광상 보시겠습니다. 마그마 분화축에 생성되어 무거운 거, 자, 마그마니까 액체죠. 밀도 큰 무거운 거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액체 상태 남은 광물들이 주변을 흘러가면서 생겼다 이거죠. 예로 뭐 크롬은 백분 니켈 이거 다 못 외웁니다. 보시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페그마타이트 광상은 휘발 성분, 마그마 상태에서 휘발 날아가는 성분이 그 바로 암석을 뚫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쌓여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라늄 주석, 그다음 우라늄 주석, 그 다음에 텅스텐 이런 걸 들 수가 있네요. 기성광상은 뭐냐면 냉각되면서 휘발 성분이 더 증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체가 많으니까 굉장히 기체 압력이 커져요. 이걸 갖다가 증기압이라고 해요. 높은 증기압. 텅스텐 주석 이런 거예요. 열수광상은 뭐냐면요. 바로 뭐냐 우리가 이제 열수공을 해가지고 해저에 보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수라는 건 뜨거운 물이에요. 뜨거운 물. 쉽게 얘기하면 고온의 열수가 되어가지고 암석 틈사이를 파고들어서 생기는 것. 대부분 금, 은, 납, 아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못 외우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표 보시고 대충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 퇴적, 변성, 광상의 뜻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광물 자원의 탐사. 그러면 광물이 어떻게든지 탐사해서 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시추인데 뚫어야죠. 유전은 시추하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뚫는다고 해가지고 나오나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찾은 다음에 시추는 제일 나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해야죠. 시추하는 데로도 경제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광물 탐사하는 거 보게요. 광물 탐사. 광물의 크기, 형태, 깊이, 매장량을 등 알아낸 것이 광물 탐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탐사 순서는요. 넓은 데서 좁은 곳으로 이동해 가는 거죠. 넓은 데서 어디가 있을 거냐 하면 좁은 곳에서 여기가 있겠다 하고 거기를 시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격 탐사를 합니다. 넓은 지역. 그 다음 요거 순서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물은 나온 게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죠. 금속과 비금속만 구분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광상의 종류, 화석, 퇴적, 변성의 뜻은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자원 탐사 순서 이거는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만 만약에 나올 경우를 대비하셔가지고 이렇구나 이런 정도 원격 탐사 원격은 이제 넓은 지역에 훑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학, 물리, 시추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순서로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17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탐사 방법 어떻게 하냐면 지질조사죠, 뭐 맨 처음에. 지질조사. 어떤 땅이 있냐, 어떤 게 있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암석부포가 이제 예를 들어 화성암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화강암이냐, 혹은 뭐냐 퇴적암이냐 이런 거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화학 탐사는 뭐냐면 표본을 채취하는 거예요. 표본을 채취해가지고 이쪽에 뭐가 섞여 있네? 그럼 비율이 몇 퍼센트 섞여 있지? 이런 거 좀 알아내는 방법이 지구화학이고, 지구 물리는요. 그럼 이놈의 크기가 얼마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광상의 위치 크기를 측정하는데 중력, 자력, 전기, 지진파라는 게 있다는 건 정도. 그냥 눈으로 보십시오. 여기는 그냥 중력이라는 건 뭐냐면 인력 큰 거죠. 밀도 큰 겁니다. 밀도 큰 거. 밀도가 크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철광석 아니면 석유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내용만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력은요 자석이죠 뭐. 철광석 같은 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 찾을 때. 전기 탐사라는 건요 전기 신호가 가가지고 전류를 흘러가지고 뭐 수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석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기 탐사하는 겁니다. 지진파라는 건요 매질 어떤 특정 부분을 지날 때 지진파의 속력이 변합니다. 그걸 분석해 가지고 이 지역에 뭐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뭐가 있을 것을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 그 다음에 가장 끝 부분이 여기가 확실하게 있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시추 직접 뚫어보는 거죠. 직접 뚫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광물 재련입니다. 철, 알루미늄, 구리가 나왔는데 금하고 구리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금을 제일 먼저 사용했어요. 금구리를. 자연 상태에서 그냥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금구리를 먼저 사용했습니다. 구리 보시면 알겠지만 구리도 황동석이 있고 그냥 구리 자체로 천연구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구리도 천연 상태로 우리가 잘 얻어요. 일부 불순물을 갖다가 그냥 용광로 가열해 가지고 없앤다 이 정도고요. 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크스는 이제 흑연 덩어리 탄소가 탄소가루라고 생각하세요. 철광석도 마찬가지로 용광로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수한 철을 얻는다 이거예요. 알루미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루미늄 전기분해예요. 알루미늄이 지각에 제일 많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사용한 이유는 알루미늄이 산소하고 너무 반응을 잘하고 띄기가 힘들어요. 띄려면 전기분해합니다. 그래서 순서로 보면 알루미늄이 제일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금구리를 제일 먼저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 사용한 게 뭐냐면은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거의 19세기 들어와 가지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암석을 이루는 기본 단위 가장 작은 건 광물입니다. 광물. 그 다음에 철, 구리, 금, 흑연에서 비금속은 금속만 아니면 되죠. 흑연입니다. 예. 3번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광상을 화성광상, 퇴적돼서 만들어진 광상을 갖다가 퇴적광상, 열과 압력에서 변성된 게 변성광상이었어요. 여기 답은 화성광상입니다. 4번 광물의 크기, 형태, 깊이, 매장량을 좀 알아내는 총괄적인 과정을 뭐라고 한다? 광물 탐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력평가 문제 풉니다. 그래서 이제 4단원도 이제 끝났고요. 실력평가 끝나면 5단원, 6단원 남았습니다. 부지런히들 공부하시고 항상 모르신 거는 게시판에 질문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